뭐든 하려면 정확하게 경지까지는 가고 그 다음에 자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시간씩 등산한다고 좋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매일 할 수 있는 거를 택하는 일을 지금 올해 시작할 때부터 정하셔야 됩니다. 저는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양심의 가책을 이렇게 최근 몇 년 동안 양심의 가책을 이렇게 1시간 내내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받아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화생명과 3프로가 함께하는 김경일의 지혜의 밤. 네, 그러니까 저는 김경일입니다. 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자, 오늘은요, 이 3프로 TV와 한화생명과 함께하는 이 지혜의 밤이 중년으로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계속 나이 들어가고 이제 뭐 100세 인생이란 말도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보는 그런 시리즈인데요. 오늘은 뭐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실 분을 오셨어요. 우리 참 한국 사람들 참 중요하죠. 왜 우리 약속할 때 헤어질 때 우리 밥 한번 먹자.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참 신기한 인사인데 그런데 오늘 2024년에 드디어 이제 밥, 즉 음식, 우리 건강과 가장 직결돼 있는 그 부분이죠.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또 기대하시고 계신 분을 모셨는데요. 건강한 식사법, 건강하고 행복한 식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걸 알려주실 우리 통합의학자이신 서재걸 박사님을 모시고 한번 오늘 말씀드리는데 벌써 수첩 다 꺼내셨군요, 벌써. 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서재걸입니다. 네. 네. 뭐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서재걸 박사님보다 3살 동생입니다. 네. 놀라지 마십시오, 좀 제발 좀. 네. 반응이 너무 싫습니다.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일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저는 처음에 박사님 강연 영상 보고 그때 제가 진짜 속으로 젊은 분이 참 인사이트, 통찰력이 있게 강의를 하시네라고 잠시 생각을 했다가 포털에서 찾아보고 굉장히 깜짝 놀라서 실제로 살짝 해가지고 이거 내가 잘못 읽었나 막 노안이라서 막 이런 얘기들도 정말 이런 적도 있었는데요. 네, 지금 채팅창에서도 좀 놀라시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네. 자, 건강한 식사법 정말 정말 많이 우리가 궁금한 건데요. 우리가 이제 이불을 통해 들어가고 우리 몸에 들어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건강과 직결돼 있겠죠. 네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우리가 병이 생기는 건 음식이 들어갔다가 그 음식이 밖으로 나갔는데 그 사이에 생긴 일이 바로 병입니다. 입에서 항문 사이에 생긴 일이니까요. 네, 그게 우리 몸이니까. 네네. 우리 방금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세상에 병만큼 정직하다. 네. 이 정직한 게 없다라는 얘기를 해줘서 정말 왜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요즘 젊은 분들이 뼈 때리는 말이다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요. 네. 그런데 이런 연구들 실제로 의사 선생님한테 병이 아파서 뭐 수술 받는 경우도 있고 뭐 진료 받고 처방전 받아서 또 약을 또 이제 우리가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음식에 대해서는 그냥 아주 간단한 어드바이스 정도 받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렇게 의학자가 어떻게 먹어야 되고 또 어떤 걸 먹어야 되고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는 걸 이렇게 세심하고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 경우가 예전에 많지 않았잖아요. 없었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공부한 지가 한 30년 됐는데 그때는 음식 얘기했을 때 되게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의사가 무슨 음식 얘기하냐고. 그리고 음식 얘기한다고 어떤 이제 학회를 제가 열려고 했을 때 이 의사 학회하는 걸 막아야 된다고 투서도 들어왔었거든요. 아이고. 근데 전공하신 분야가 사실 의미는 딱 그래도 오지만 그래도 여전히 생소한 통합의학이잖아요. 그 통합의학에 대해서 조금 더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또 어떨까요? 네, 저는 일단은 전문의로는 산부인과 전문의이고요. 네네네. 그래서 애를 받고 뭐 또 새벽에 뛰어나가고 이런 것들을 다 하면서 뭘 느꼈었냐면은
여성 환자가 왔는데 피부가 가렵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진료했냐? 잠깐 있으라 그러고 전화를 돌려서 피부과 친구한테 이제 물어봐서 답을 해줬었어요. 근데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내가 다 공부를 해서 환자가 10군데 과를 가게 하지 않고 내가 10군데 공부를 해서 내가 다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공부를 사실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산부인과는 물론 해받는 과 이렇게 고정관념들이 사실 많이 있으시지만 실제로는 여성을 가장 잘 아는 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동양의학도 공부를 해보고 처음엔 제가 미용이나 이런 시술들도 많이 했었습니다. 아주 20여 년 전에는. 네. 그래서 다 해보니까 좀 사람의 몸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난치성의 병에 대해서 치료를 해보자. 근데 음식만 바꿔도 좋아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의학이 나쁘다가 아니라 수술만 있고 약만 있어서는 사람이 고쳐질 수 없구나. 그 나머지를 제가 공부를 해서 또 학회를 만들어서 또 많은 사람들에 알리고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네. 이게 왜 저희 심리학에서 물론 다른 분야에서도 그런 말 많이 쓰지만 왜 대부분의 의학자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스페셜리스트잖아요. 맞습니다. 스페셜리스트인데 이 스페셜리스트가 자기의 특정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 특히 심지어 그 바깥에 있는 분야까지 충분히 섭렵하면서 이분이 하나의 제너럴 스페셜리스트가 돼버리면 이제 그분을 통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통찰을 얻는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 사회 스페셜리스트는 꽤 있거든요. 그런데 제너럴 스페셜리스트는 참 귀하죠. 그래서 저는 뭐 잠깐 첨언을 드리자면은 서정을 박사님이 그런 제너럴 스페셜리스트 참 드문 귀한 그런 그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거두절미하고 우리가 이제 식사와 관련된 뭐 거의 우리가 매일 해야 되는 행위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박사님과 함께 가장 대표적인 건강 속설. 네네. 네. 7가지의 진실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는. 네네. 좋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제작진이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이런 데서 자기네들의 민원을 지금 해결하고 있는 제작진도 되는데 제 첫 번째 질문 드리고 싶은 게요. 저도 이제 얼마 전부터 저는 탄산음료를 많이 마시지는 않는데 그래도 가끔 이제 왜 소위 말하는 왜 땡긴다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또 광고는 본 게 있어서 또 뭐 제로 칼로리, 제로 칼로리 음료 이제 그 먹거든요. 마시는데 이거 정말 마셔도 살 안 찌나요? 그렇죠. 제로 칼로리를 마시면 살이 안 찌죠. 그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제로 칼로리는 우리가 단맛은 느끼고 싶은데 칼로리는 안 받고 싶을 때 설탕은 칼로리도 있고 단맛이 다 있으니까 그러면 나 단맛만 느끼고 살은 안 찌고 싶은데 없을까 했을 때 막 그게 제로 칼로리고 그게 이제 어떤 그 대체될 수 있는 대체당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인공 감미료 이런 것들인데 칼로리가 거의 없습니다. 뭐 없습니다. 그래서 살은 찌지 않을 수가 확실하게 있다. 그래서 저희는 언제 권하냐 하면 당뇨 환자나 당뇨 전 단계인데 좀 당을 조심해야 될 사람이 정말 단 걸 먹고 싶다. 그럴 때는 칼로리가 없는 이 당을 선택해서 먹어라. 그렇게 할 때 제로 칼로리. 그리고 암 환자분들은 너무 단순 당분을 많이 드시면 안 되는데 단 것도 땡기죠. 입맛도 많이 떨어져 있고 항암 치료하고 이러실 때는 그럴 때는 제로 칼로리가 되는 이런 음료를 드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살이 찌는 거는 많이 막아주는 건 분명하군요. 그러니까 둘 중에 꼭 선택해야 한다면 칼로리가 걱정되신다면 그걸 선택하는 거는 굉장히 맞는 일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가 있는 게 보통 콜라 언제 드시나요? 그냥 콜라를 혼자 드시나 아니면 뭘 먹고 나서 드시나요? 먹고요. 그렇죠. 먹고죠. 근데 그게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콜라를 우리 의학적으로는 언제 쓰냐면 내시경을 하다 보면 이 음식 덩어리처럼 해서 이 눈꽃 설탕처럼 해서 딱딱한 것들이 보이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안 녹고 그냥 벽에 붙어 있거든요. 그거 우리 병원에서 뭘로 녹이는지 아세요? 뭘로 녹입니까? 콜라를 뿌려서 녹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콜라에 그 탄산 가스가 굳어 있는 음식 덩어리를 벌려줍니다. 분해시켜줍니다. 그래서 콜라를 꼭 먹어야 된다면 음식 먹고 난 뒤에 먹는 거는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근데 콜라가 습관처럼 콜라를 단독으로 계속 먹고 있다면 손해보는 일이 훨씬 많다. 이건 구분해서 그래서 피자 먹을 때
콜라 먹는 거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우리 음식은 위에 한 60에서 70% 찼을 때 부피로 뇌에다가 전달하거든요. 그래서 한 70% 차면 야 이제 그만 먹어라는 신호를 뇌에서 보내게끔 전달을 하는데 음식을 마구잡이로 뷔페에서 먹었을 때 뷔페 같은 데서 먹으면 듬성듬성 공간이 너무 많아서 빨리 찹니다. 근데 탄산수를 먹으면 다 내려서 차곡차곡 다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 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자 먹을 때 콜라를 꼭 주고 더 먹을 수 있게 되는 일이 생기는데 그게 또 그 기업 입장에서는 또 네네. 그러니까 이점이 되는군요. 뭐가 다 나쁜 일은 사실 없는데 나쁘다고 하는 거를 언제 쓰느냐만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언제는 없고 맨날 논쟁은 좋으냐 나쁘냐. 이 사람이 좋으냐 나쁘냐만 있죠. 좋을 때가 있겠죠. 그 사람도. 안 좋은 순간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포함한 의학 정보가 돼야 저는 진짜 의학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이분법적인 거. 현미가 좋은지 나쁜지 흰쌀이 좋은지 나쁜지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무엇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좋은 거고 같은 거라도 또 어떤 다른 상황에서 안 좋은 건지 맞습니다.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는 지혜가 필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왜 이렇게 우문에 현답해 주시니까 저는 또 이건 제가 궁금한 것도 있는데 저는 식사 중간에 좀 물을 마시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저랑 같이 사시는 그 여자분께서는 그 물 먹지 말라고. 그거 건강에 안 좋은 거라고. 이렇게 많이 좀 구박을 많이 하거든요. 아니 마셔도 됩니다. 제가 정확하게 오늘 딱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보 봤지? 네. 좀 보십시오. 우리가 어릴 때 아기들한테 뭐 줍니까? 이유식? 유동식은 물 들어간 음식이 유동식이에요. 그리고 고형식이 물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릴 때는 아직 미성숙이 돼 있으니까 이유식, 죽에 가까운 형태의 물이 섞여 있는 밥을 줘야 소화가 잘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더 소화력이 좋아집니까? 다시 꺾여서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죠. 그럴 때는 다시 유동식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물만 보이고 밥알이 안 보일 정도로 밥을 물에다 말아 먹는 정도의 물의 양은 문제가 되겠죠. 위산도 좀 희석이 되고 이제 그렇게 하지만 맞습니다. 근데 너무 극단적인 걸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예 물을 입에도 안 되게끔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동식이 돼야만 어떤 일이냐면 식도나 위는 음식 들어오기 전에 우리 바지 입기 전처럼 딱 붙어 있습니다. 벌어져 있지 않습니다. 식도 위가 딱 붙어 있거든요. 근데 음식이 들어오는 부피만큼 늘어납니다. 그러면 어떤 음식이 좋으냐? 죽에 가까운 유동식으로 부피를 가진 애가 식도 위를 훑고 지나가야 위가 벌어지거든요. 그렇게 벌어졌을 때 소화가 잘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C 먹으면 위산외, 산성 때문에 속 쓰리다 그런 사람은 죽을 먹으면서 거기다 비타민 C를 타서 유동식에 타서 먹으면 위에 도달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 식도 통과할 때 문제가 되거든요. 식도 통과할 때 문제. 그리고 우리가 아주 쉽게 얘기 드리면 진짜 물이 필요한 사람은 맹물을 드시면 되고 소금이 필요한 사람은 국물을 드시면 되고 설탕이 필요한 사람이 주스를 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만 필요한 사람은 맹물이 맞죠. 근데 우리가 너무 소금이 충분한데도 국물을 많이 먹고 있다면 이건 소금물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쁜 거고요. 우리 링거 수액을 보면 딱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 소금, 설탕. 그게 포도당 수액입니다. 그게 포도당 수액이군요. 근데 포도당 수액 언제 맞습니까? 기운 없을 때 맞죠. 근데 우리가 다 먹고 있어요. 그러면 의미가 없죠. 빼야 되는 게 오히려 맞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기운 없을 때는 소금 설탕이 도움이 되는데 평소에 계속 먹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명쾌하네요. 저는 이 세 번째 질문도 어렸을 때부터 궁금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밤에 몰래 이제 가가지고 사과 먹고 있으면 어머니한테 항상 혼났거든요. 그거 밤에 먹는 혹은 저녁에 먹는 사과는 독이야. 더 재밌는 건 그 다음날 아침에 그렇게 혼내시고 난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또 사과를 주세요. 맞죠. 야, 이때 먹는 건 금이다. 제가 어렸을 때 아니 뭐야 도대체 밤에는 독이고 아침에는 금이야? 이게 뭐야? 이게 사과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정말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 이것도 명확하게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백설공주가 쓰러졌거든요. 근데 독사가 때문에 쓰러졌을까요? 아니면 밤에 사과를 먹어서 쓰러졌을까요? 독사가입니다.
벨라도나라는 풀이 독성이 있는 풀인데 이 풀은 블루베리 같은 열매를 이렇게 달고 있어요. 한 10알 20알만 먹어도 환각 상태가 되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그 해독제가 바로 활성탄소예요. 근데 활성탄소가 어디 있느냐? 광산에 많이 있습니다. 난장이들이 다이아몬드 광산에 있었잖아요. 그 광산의 활성탄소 때문에 살아났다는 얘기가 사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그거 진짜로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맞습니다. 살아난 것도 그렇죠. 활성탄소 자체도 네, 이제 여담이었는데, 네네. 예, 이 정도 얘기해야 여기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은요. 네네네. 김경일 선생님 옆에 못 있습니다. 나이는 아무리 어려도 쉽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물리학자와 계신 것 같아요. 네네. 네. 좀 뭐 여러 분만 관심이 많지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사과라는 거는 언제 드셔도 사실 좋습니다. 근데 두 가지는 제외하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는 갈변된 사과, 두 번째는 씨앗은 버려라. 요 두 가지는 씨앗이 사실 독성이 있죠. 우리 살구 씨앗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매실도 씨앗은 제거를 하잖아요. 청매실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거해라. 그 씨앗에 아미그달린이라는 그 비타민 B17이라는 또 그 독성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거하는 게 맞는데 이제 밤에 먹고 못 먹고는 뭐가 문제가 있냐 하면은 밤에 먹으면 이제 산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려움이 언제 많이 옵니까? 밤에 많이 오죠. 그렇죠. 그 가려움 만드는 게 히스타민인데 위산 많이 나오게 하는 것도 히스타민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항히스타민제를 언제 먹는 게 좋으냐? 당연히 밤에 먹어야 됩니다. 그때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밤에 사과를 먹어버리면 그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훨씬 더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위산이 많아서 속이 쓰릴 사람은 좀 쓰릴 수 있다는 얘기지 그게 아닌 사람한테는 사과는 언제나 먹어도 사실은 좋고요. 대신 이제 활동할 때 아침에 먹으면 좋고 사과를 못 먹는 사람이 이 위산이 꼭 필요한 사람은 뭘 먹느냐? 채소를 먹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채소는 장에 가면 식초가 됩니다. 채소는 장에 가면 식초가 됩니다. 유산균이 분해를 하면 단쇄 지방산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게 식초입니다. 식초. 그러니까 밤에 속 쓰린 사람은 과일을 먹지 말고 장에 유리한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를 먹으면 위에서는 산이 안 나오지만 장에 가서 산이 나와서 도움이 되거든요. 균을 죽이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저녁에 산이 불편한 사람은 채소 먹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게 또 그런 원리였군요. 네. 이게 참, 녹음해야 되겠다. 원래 이제 녹화가 되고 있구나. 이것도 많이 궁금해요. 왜 이제 이제 고기 먹다 보면 이렇게 잘라주잖아요. 탄 곳. 네네네. 가위끝으로 톡톡톡톡 잘라주는데 저도 이것도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얘기 같아요. 탄 음식 먹으면 암 걸린다고. 네네. 이거는 또 어떻게 근데 뭐 그렇게 먹어도 되나요? 아직 안 걸린 분들이 계시니까 사실. 네네네. 근데 탄 음식은 이겁니다. 직화 음식은 그 벤조피렌이라는 물질이 나오는데 벤조피렌이 말이 어렵잖아요. 그냥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벤젠하고 모양이 비슷한 게 벤조입니다. 육각형 모양의 화학식을 갖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벤젠 몸에 나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벤조피렌이라는 물질은 가열을 많이 했을 때 나오는데 아까 잘라서만 먹으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이미 기름을 타고 고기 전체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름이 사실 통과가 되게끔 해서 나머지 고기를 먹는 게 그래도 좀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고 우리가 커피도 로스팅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낮은 온도에서 끓이면 우리가 감자튀김 할 때 이런 것들 많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뭐죠? 아밀로이드. 예를 들어서 감자튀김 같은 거 많이 먹으면 나오는 게 커피 로스팅을 낮은 온도에서 해버리면 그 낮은 온도 때문에 신맛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맛으로 커피를 해줄까요? 아니면 고소한 맛으로 해줄까요? 할 때는 신맛은 가열점이 낮고 고소한 거는 높은 거예요. 그 가열점이 높았을 때 나오는 게 벤조피렌이거든요. 그래서 커피도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정도 양이 되기에는 쉽지 않기 때문에 커피는 하루에 저도 2잔에서 3잔은 세계 공통적으로 권하거든요. 블랙커피를. 그래서 그렇게 드시는 건 좋겠고 커피보다는 일단은
감자튀김이나 이런 걸 먹었을 때 더 안 좋은 거다. 이거는 이제 확실하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화구이는 좀 버리면 좋겠고, 근데 벤조피렌이 어디에 더 많이 하면 직화구이보다 배기가스에 더 많습니다. 그리고 담배 한 갑이면 우리 먹는 거 10배, 20배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담배를 피면서 이걸 걱정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그건 비양심적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저는 배기가스를 무시하지 못한다면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마스크를 쓰는 게 일단 차단을 하게 되고 고기 드실 때는 뭐 최대한 뭐 삶아서 먹어라 하는데 그게 맛이 안 나잖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물에 빠진 고기 안 먹는 그렇죠. 안 먹는 사람도 너무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밖에서 마스크를 많이 써서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벤조필에는 많이 차단해라. 이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것도 또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네. 채식, 저탄고지와 같은 식단은 정말 건강할까? 네, 네, 네. 네, 어떤 아이가 막 뛰어다녔어요. 끊임없이 뛰었어요. 그랬더니 발작이 없어졌어요. 근데 딱 쉴 때는 발작을 해요. 그게 뇌전증이거든요. 네네. 옛날 말로는 간질 그러면 발작이라는 말이 바로 나오는데 네네. 뇌전증이라고 바꾸니까 또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뛸 때는 우리 몸에 지방을 태워서 쓰는 에너지원을 쓰면은 우리 몸에서는 발작이 일어나지 않는데 쉴 때는 포도당을 에너지로 쓰거든요. 단 거 먹으면서 그럴 때는 발작이 일어나더라. 이게 소아 뇌전증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랑 절대 비교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저탄고지라 그래서 탄수화물을 줄이고 지방을 오히려 좋은 지방을 많이 드시는 게 오히려 더 건강하다. 이 저탄고지나 지금 여쭤보신 이 모든 거의 핵심은 내 인슐린을 아껴 쓰는 겁니다. 태어날 때 100개의 인슐린을 가지고 모두가 태어나는데 1년에 1개씩 쓰면은 100년 살 수 있고 1년에 2개씩 쓰면 50년째 되면은 당뇨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진 개수가 한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껴 쓰려면 저탄, 고지를 하면은 인슐린을 잘 쓰지 않으니까 탄수화물이 적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오래 살기 위해서라는 말은 인슐린 아끼는 법이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인슐린 아끼는 지금 대부분 모든 병은 당뇨와 당뇨 전 단계에서 암도 오고 모든 게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뇨 되지 않으려면 한정된 인슐린을 나는 아껴 쓰겠다. 1년에 1개만 쓰겠다. 이게 100세 사는데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네. 명쾌하네요. 명쾌하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태어난 이 자원, 이 자원,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잘 배분하고 그리고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그런 생활의 습관, 결국 생활의 습관. 그렇죠. 이게 마이너스 통장이 없어요. 그냥 갖고 있는 돈을 빼서 쓰는 건데 제로 될 때까지 쓰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빨리 당겨서 쓰는 거예요. 그럼 뒷삶은요. 당뇨 약과 함께 해야죠. 약으로도 다 안 될 경우는 다른 치료를 또 해야죠. 인슐린도 주사를 맞아야 되고. 네. 예전에 박경리 선생님이 세계 생태학자 대회에 나와서 갑자기 생물학자들이 있는데 자연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거든요. 자연은 우리가 후손들의 원금 가져다 쓰는 거라고. 네, 근데 그때 그 표현이 너무너무 멋있어서 네, 지금도 회자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원금이네요. 원금이 맞습니다. 원금을 소중히 쓰고 아껴 써야 되겠네요. 네네. 그래야 또 고기도 적당하게 먹어야지. 저는 이제 우리 환자분들한테 고기 먹는 방법, 그러니까 동물성 단백질 먹는 방법을 하루에 달걀 2개랑 장조림으로 한 8점 정도 먹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백질은 일당을 주는 거예요. 내년에 많이 줄게. 이게 안 통해요. 오늘 안 주면 내 근육을 파괴해서라도 단백질을 써요. 왜냐하면 머리카락, 손톱, 발톱, 각질 전부 다 단백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일정량의 단백질을 주는 게 제일 좋은데 우리가 뭐 타조알이나 이런 것들 먹기 쉽지 않잖아요. 예, 지렁이, 두꺼비, 개구리, 올챙이 이걸 먹기 쉽지 않으니까 저는 가장 흔한 거를 달걀 그리고 소고기, 장조림, 우둔살, 지방이 4%밖에 안 되니까 기름기가 적은 거를 선택해서 숙제를 되게 정확하게 잘 해놓는 게 이제 치료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는. 어릴 때 계획 있고 방학 숙제 있었는데 어른 되면서부터는 계획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계획을 정해주고 그 계획 따라 하고 나머지를 자유롭게 하는 거. 이게 건강의 핵심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야채를 지금 한 네. 분께서 야채를 쪄서 먹는다. 네네네. 쪄서 드신다고 하셨는데 네네. 야채는 뭐 특별히 조리해야 될 때. 아니 뭐 정확합니다. 저는 20몇 년째 삶아 갈아서 먹는 채소를 먹고 있거든요. 식중독의 가장 큰 원인 70%의 원인이 우리는 회 같은 건 줄 아시죠? 70%는 생채소입니다. 우리가 너무 믿음을 거기에 크게 줬어요. 내가 재배하지 않은 채소에 굉장한 큰 믿음이 있어요. 이 생이라는 말에 생. 네네네. 살아있을 것이다. 근데 균도 살아있겠죠. 그렇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가려움증도 식중독 원인균이 가려움을 유발한다고 최근에 발표가 났잖아요. 원인이 그것 때문에. 예. 그래서 일단은 생채소를 매일 먹는 거는 굉장한 믿음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좀 들면 본인이 감당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삶아서 익혀 먹는 거를 숙제로 하고 생은 뭘 해야 되냐 하면 콩나물 무침, 시금치, 뭐 케일 무침 이런 것들로 먹는 걸로 대신하고 나머지는 좀 익혀서 먹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익히는 거는 비타민 C를 파괴한다는 너무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물론 그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비타민 C는 하나를 먹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우리 몸에 흡수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지혜로 와야 됩니다. 여기 지혜잖아요. 우리 선생님이. 예. 그러니까 지혜 뜻이 원래 또 그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뜻이 지혜예요. 그러니까 건강을 다 포함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히려 익혀서 먹는 걸 숙제로 해버리면 나머지에서 되게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꼭 저는 익혀서 먹는 거를 꼭 하셔라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제작진이 저한테 한번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회식 한번 하는데 왜 그거 있잖아요. 요즘 한참 많이 되는 그게 또 이제 또 많이 회자되다 보니까 이제 진짜 헛소리의 정점이다라고 해서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다. 뭐 이런 얘기. 네네네. 근데 실제로 심리학에서는 기분 좋은 상태에서 먹는 음식이 더 좋다라는 연구들은 꽤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연관성이 있나요? 네. 술도 마찬가지인 게 기분 좋을 때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인데 일단 뭐 기분이 좋아서 세로토닌이 나오고 그 세로토닌은 행복해서 안 먹어도 배부르다가 되거든요. 예, 이제 그 경우라면은 연관이 되겠지만 늘 갈급하고 저는 이제 비만을 배부른 영양실조라고 표현을 하는데 진짜 들어올 게 안 들어와서 끊임없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걔가 안 온 거예요. 내가 이제 순자라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걔가 와야 되는데 뭐 영자, 미자 뭐 다른 분만 계속 오는 거예요. 아니죠. 순자 올 때까지는 아직은 기다려야죠. 그게 배부른 영양실조입니다. 예, 비만은. 그래서 먹어야 될 걸 정확하게 주는 거, 그걸 조합시켜서 먹는 일을 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갈구하는 영향이 생기기 때문에 그게 비만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대로 잘 짜서 정확하게 먹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이런 연구도 심리학 쪽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즐거운 무드 속에서 음식을 먹으면 왜 우리 저작한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떤 의사 선생님들께서. 근데 그 저작 활동을 더 많이 하더라고요. 더 많이 씹고. 맞습니다. 왜냐하면 또 내가 맛있다고 느끼니까 음식물을 바로 넘기지 않고 이렇게 구겨 넣는다는 표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더 입에서 오랫동안 머물고 씹어서 사실 오랫동안 씹으면 좋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저작을 해서 턱관절에 신호를 보내면 우리 뇌하수체나 뇌에 신호를 보내서 좋은 호르몬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빨리 늙고 노화가 잘 오고 몸이 안 좋아지는 사람은 치아 문제 때문에 못 씹을 때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씹을 수 있어야지 정말 좋다. 그래서 내가 오늘 기분 좋은 일이 없더라도 여기가 지금 되게 불편하더라도 저는 조금 이따 많이 씹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기분 좋은 줄 알고 좋은 호르몬이 나오니까 씹으면. 그래서 열심히 씹어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네네. 이게 다 연결. 그래서 통합이군요. 네네네. 이런 통합, 이게 연구, 이런 과학이 이게 하나의 도메인에서 영역에서 이렇게 밑으로 파고 내려가는 집중력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쭉 하나로 이렇게 거시적인 관점으로 한번 좀 올라와서 또 훑어보고 조망하는 것들이 필요할 텐데. 맞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의학이 수술로 100% 해결된다면 다른 건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수술이 뭐 예를 들어 60%면 40%는 내가 채워야 되죠. 그 채울 게 뭐가 있냐면 1%짜리 씹는 거, 1%짜리 삶은 거 먹는 거, 1%짜리 기분 좋은 대화 이거 다 40개 모아서 100%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40%는 누가 가르쳐 줄 겁니까? 어떤 의사가 가르쳐 줄 겁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포션은 적지만 인정할 걸 인정해서 모든 걸 담아줄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게 사실 환자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필요한 부분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거의 절반은 우리의 생활, 우리의 자세, 네. 또 우리의 또 태도가 태도가 정말 중요한 거겠네요. 네, 얼마 전 연구 결과도 네. 폐암 환자한테 가장 중요했던 게 그 사람이 좋아지는 거에 대한 그 가장 예후에 좋아지는 게 뭐냐면 안 아프게 하는 통증 치료가 예후에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폐암을 잘 없애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하지만 안 아파야 염증도 안 생기고 좋은 호르몬도 나오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서 면역이 유지되면 언젠가는 그걸 견딜 수 있다는 거죠. 시간을 벌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안 아픈 게 뭐 별거 아니다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안 아파야 됩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통증을 없애야 됩니다. 네. 이게 또 이 나이 들어가면서 네.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저는 심지어 그 반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 아내가 네. 아니 어떻게 50이 넘어가는데 입맛이야 줄지를 않냐고 식욕이 줄지를 않냐고 그래서 이런 사람 처음 봤다고. 그래서 네. 보통 근데 저는 그래서 아니 나이 들면 입맛이 떨어져? 식욕이 줄어? 그래서 많이 줄죠. 주위에 봤더니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네네네. 대부분 그래서 그런가? 라고 해서 이제 약간 철없다는 느낌. 네.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구박도 가끔 받긴 하는데 근데 확실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는 건 네. 나이살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박사님은 정말 네. 굉장한 엑스트라 오디너리, 아웃라이어 뭐 이런 영어식 표현을 써야 될 것 같은 분인데 네. 정말 군사라는 없으시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이살이라고 하는 거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조금 더 살이 붙는 거 네. 이거는 일반적인 현상이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일반적인 현상이 맞겠죠. 네, 그렇지만 본인이 50세 이후를 준비한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게 되면 나이살이 결코 찌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간 찌든 살 됩니다. 그냥 찌는 게 아니라. 찌든 살. 예, 그게 우리가 셀룰라이트라고 하는 것도 거기에 혈액이 가지 않고 혈액 공급이 안 되는 마지막 곳은 이렇게 구겨진 살이 되고 되게 딱딱한 살 되거든요. 그러니까 혈액 공급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손끝 발끝 왜 찬대요? 피가 잘 안 가잖아요. 끝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피가 잘 가게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따뜻하게 해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또 기분 좋은 생각해서 혈액순환하고 우리가 그 우리 몸 한 바퀴 피가 도는데 45초밖에 안 걸립니다. 한 바퀴 도는. 그렇게 빨리 돌아요? 그렇게 빨리 돕니다. 예, 그래서 저는 시간을 되게 아껴 쓰자. 뭐 부지런하자가 말고요. 오늘도 한 15분은 일을 하고 15분은 운동을 하고 자기 시간을 꼭 가져야 되는데 이 시간에 그냥 본인 몸을 맡겨버리는 거 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내 주도권이 있어야 좋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홈쇼핑이잖아요.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죠. 주도권이 있을 때 행복하거든요. 근데 왜 시간에는 주도권이 없습니까?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하루에 24시간이니까 2시간은 내가 하고 싶은 공부나 그걸 꼭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예, 그래서 해야 되는 공부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공부. 그러면 24분의 2가 12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1년을 13개월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게. 근데 그냥 살면 누구나 12개월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2시간이 특별하면 나한테 그러면 진짜 다른 삶을 저는 살 수 있고 그게 노화를 늦추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미술사 전공하시는 양정무 교수님이 의외로 굉장히 많은 그 세계적인 화가들이 사실은 뭐 세관원부터 시작해서 정말 그냥 전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나는 미술 그림을 좋아하는데 한 번쯤은 내 시간을 가져보자 그래서 일요일 오후 뭐 특정한 이때만 그림을 그렸대요. 그거를 일요화가라고 하는데 그분들의 인생이 그래서 남들보다 좀 더 사는 인생이 돼버렸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여성분이 남성보다 좀 더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손주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목표가 생긴 거예요. 근데 남편분들은 또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손주를 뭐 잠깐 보고는 멀리 가시던데 대부분. 그러니까 어떤 작은 목표가 50 이후에 또 하나 생기면 생명 연장에 분명히 힘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그러면요. 이게 나이살을 좀 피할 수 있는 식습관이 분명히 있겠죠. 네, 있습니다. 네네. 나이살을 피하려면 딱 이거 하시면 되는데 12시간 공복을 무조건 지켜라. 그래서 24시간 중에 반 안에 먹고 반은 쉬거나 자거라. 그럼 일하거나 먹거나를 12시간
자거나 쉬거나를 12시간. 저는 항상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결혼해서 처음 알았던 게 치킨을 시켜 먹더라고요. 저는 밤에 시켜 먹은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또 TV를 보니까 치킨 값을 나라에서 막 내려야 되고 막 이런 조절을 하길래 저게 뭐가 문제지 했더니 모두가 치킨을 시켜 먹더라고요, 밤에. 네, 우리 와이프도 그러고 있고. 밤에 먹으면 맛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어떤 경우든 마찬가지입니다. 12시간은 충분하게 쉬어준다. 그래서 7시에 저녁을 먹으면 저는 그 다음날 아침 7시까지는 뭘 절대 안 먹습니다. 그리고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는 먹고 싶은 걸 먹습니다. 근데 많이 먹는 게 아니라 한 끼에 목표를 둡니다. 오늘은 꼭 이걸 먹어야겠다. 그건 있어요. 근데 나머지는 숙제합니다. 특히 아침에 이제 병원 가서 제가 만든 그 주스, 해독 주스와 유산균을 먹고 점심 저녁 이제 2개만 남았죠. 이때 반드시 달걀이나 이제 그 동물성 단백질을 포함한 식사를 꼭 하고 채소 듬뿍 먹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한 끼는 내가 원하는 식사, 그 다음에 다른 두 끼, 혹은 한 끼 혹은 두 끼는 이제 숙제. 네, 숙제하고. 이렇게 하니까 참 머리 싹 쏙쏙 들어오네. 네, 12시간만 공복하시고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못 드십니다, 절대 12시간 동안. 그 12시간 동안은 정말 뭐 물은 괜찮나요? 네네, 물 괜찮고 채소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에 내려가서 좋은 식초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식이섬유 포함된 거를 저녁에 먹는 거는 괜찮지만 어찌됐건 잠을 자기 서너 시간 전에는 공복이 되어야만 위가 편해야지 잠이 잘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먹는 과자 막 이런 거 안 좋겠네요. 네. 그리고 진짜 많은 환자분들 중에 기본적인 게 제일 큰 게 불면증입니다. 수면 장애가 너무너무 많죠. 대부분입니다, 사실. 네. 거의 그리고 심리학에서 그 맞이하게 되는 거의 모든 우울증 환자분들의 그 뭐 거의 포함된 옆에 동반자죠. 수면 장애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미생물 연구들을 관심 있어서 많이 했었는데 이 잠을 자려면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있는데 이 멜라토닌을 못 만들게 하는 균이 장에 살아요. 프로테우스라는 균도 있어요. 그러면 세로토닌을 못 만들게 하고 멜라토닌을 못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의대에서 배운 게 아니라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 장이 안 좋은 사람은 잠도 잘 안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우울증이 옛날에는 정신과 질환이라고 그랬지만 앞으로 점점 갈수록 이게 면역 질환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 면역이 그럼 어디 있을까? 장에 있더라. 그럼 장에서 판단하는 사람은 누군가? 사람은 아니지만 세입자가 유산균이거든요. 나는 몸을 빌려줬지 내가 조절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유산균이 장에 살다가 너는 들어와도 되고 너는 대변 통해서 나가 결정을 유산균이 하잖아요. 그럼 좋은 유산균, 좋은 경비원 선생님들을 나한테 가지고 있는 게 좋다.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데 그 경비원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채소입니다. 그래서 채소 먹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한동안 많이 연구됐던 게 우울증 환자는 면역 체계가 망가진다. 근데 사실은 근데 면역 체계가 안 좋아지니 우울증이 오는 것도 맞잖아요. 선후가 사실 다 양방향이겠죠. 맞습니다. 양방향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멜라토닌, 세로토닌 이런 말씀도 좀 들어봤는데 이게 이제 필연적으로 그러니까 왜 그 호르몬 얘기를 조금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갱년기도 결국은 이제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의외로 요새 이제 식사 자리나 아니면 모임에서 그 호르몬을 이렇게 얘기해요. 호르몬 메꿔주는 거야, 그거. 이런 음식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게 음식으로 어느 정도 보충이 되나요? 아니면 이제 사실은 좀 과장된 얘기인가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첫 번째는 호르몬이 부족하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 호르몬이 다니는 길이 혈관입니다. 그러니까 혈관이 좋아야 됩니다. 차가 좋으면 뭐합니까? 도로가 막혀 있는데. 도로가 좋은데. 나는 요즘 차가 안 좋아. 막히는 길로 가면서 길부터 뚫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저는 되게 중요시 생각하거든요. 근데 착각하면 어떤 음식이 모든 걸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네 길부터 뚫어놔. 그게 당뇨, 고지혈, 고혈압, 비만 안 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50세 전에 안 걸려 있는 게 정말 가장 목표가 돼야 됩니다. 앞으로 100세까지 살려면. 그래서 저는 50세에서 100세의 삶을 인생 2분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제 면허 재발급 시기다 저는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냥 달리면 무면허예요.
그래서 처음엔 차가 있었거든요. 50세까지는. 예, 그래서 50세 이후 되면 차를 놓고 무면허가 되니까 걸어 다녀야 됩니다. 50세에서 100세 사이를 건강하려면 무조건 걸어야 됩니다. 이제 면허 없습니다. 네. 걷고 좋은 음식 먹어야 되는데 전 5가지 하지 말라고 환자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술, 담배, 밀가루, 설탕, 스트레스. 요 5가지. 술, 담배, 밀가루, 설탕, 스트레스. 예, 예. 근데 뭐 스트레스는 안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그럼 나머지 4가지는 끊을 수 있겠네요. 그랬더니 또 담배가 어렵대요. 아, 그럼 술은 하겠네요. 뭐. 그래서 항상 우리 남성분들 환자분하고 이 딜을 하게 되면 밀가루를 끊겠습니다 쪽으로 결국은 가던데 술이나 담배 쪽이 워낙 어려우신가 봐요. 이쪽이.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도 학생들한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정해줄 때 이걸 신천하기가 쉽지. 아, 좋은 습관 가지세요. 이런 추상적인 거 뭐 파란불에 건너세요. 이런 얘기는 귀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자, 5가지 중에 몇 개 안 할래요. 이런 딜을 환자분하고 합니다. 그래야 그분이 나아집니다. 3개월 뒤라도. 그래서 저는 그걸 되게 강조하고 있고 절대 무면허로 50세 넘어서 운전하지 말자. 걸어야 됩니다. 네. 네. 맞아요. 근데 진짜 예전에 그 한국에 약간 그 연구차 왔던 어떤 의학자 한 분이 네. 참 전 세계에서 환자가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랑 딜하는 나라는 처음 봤다고 막 이러면서 막 그거 있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네. 수술 날짜 잡혔는데 김장이라 안 됩니다. 뭐 안 되는 게 많아요. 분도 계시고 네, 네. 참 재밌는 그런. 안 해본 게 없습니다. 네. 항상 듣는 얘기가 안 해본 거 없습니다. 네, 안 해본 거 없습니다. 근데 들어보면 다 안 해보셨더라고요. 야, 갱년기에 특별히 조금 먹으면 좋다. 그리고 먹는 걸 조심해라. 이런 것도 좀 있을까요? 네, 뭐 최근에도 그렇지만 여성들이 젊은 유방암 환자가 많습니다. 30, 40대 유방암이 굉장히 우리가 많아졌어요. 그리고 재발률도 갑상선하고 유방암하고 전립선암은 5년 생존율이 아니라 10년 생존율을 봐야 됩니다. 되게 천천히 자라는 암이거든요. 그래서 8년째 지금 재발된 환자들을 저는 몇 명이나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걸 드셔야 되는지에 대한 연구 중에 하나가 유방암 재발을 막는데도 오히려 하루에 두유 한 잔 정도나 콩이나 견과류 정도는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석류도 있고 칡도 있고 콩도 있고 뭐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콩이나 견과류 정도 하루에 60g 정도 드시는 거는 연구 결과로는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콩은 드시는 거는 굉장히 저는 좋다. 예,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고 나머지는 혈관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길이 뚫리기 때문에 호르몬이 지나간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네, 그거 진짜 중요한. 네네, 그걸 놓치고 있습니다. 포인트네요. 네네. 예전에 제가 언제 한번 그 도시 환경과 도시 설계에 관련된 회의 그런 건 심리학자들이 가끔 들어가거든요. 근데 굉장히 좀 통찰력 있는 한 분이 도로 넓힐 생각하지 말고 불법 주차부터 해결하라고. 맞습니다. 그 불법 주차가 아무리 그렇게 많으니 아무리 도로를 해봤자 결국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스포츠카가 길 막혔는데 어떻게 달립니까? 그러니까요. 차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명확합니다. 길 문제입니다. 명확하네요, 진짜. 저는 그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정말 인상 깊게 들었던 게 우리 장 얘기하실 때. 장 얘기하실 때.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장이 이제 그 소화력과 면역력이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가를 그 말씀하실 때 정말 인과관계라고 하는 거 저희가 학생들한테 심리학과 대학원생들한테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를 설명할 때 진짜 인과관계를 정밀하게 보여야 되는 그런 연구자들이 이런 얘기들을 해주신다라고 해서 타 분야 연구자들 얘기할 때 박사님을 자주 소개하거든요. 그거 정말 인상 깊은 얘기였는데 중요한 포인트고 그것도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이제 면역 공부를 하고 미생물, 유산균 이런 유익균들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의학을 완전히 다르게 보면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 너무 이제 기술적인 부분만 너무 강조가 되고 약만 강조가 되니까요. 근데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항문까지 나가는 동안에 위는 뭘 하는 곳이냐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데 위에서는 영양분 흡수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뭐만 먼저 흡수하느냐? 술은 먼저 흡수합니다. 한 5%에서 15%. 그러니까 술은 바로 반응이 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음식은 소장이라는 곳에서만 흡수가 돼서 내 몸에 들어갈 건지 버릴 건지 판단력, 그게 면역력입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잘해도 세입자가 이상한 애가 들어와 있으면 우리 집이 엉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입자를
좋은 사람을 쓰고 달래려면 결국 좋은 유익균들이 내 몸 안에 있어야 되는데 또 얘네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를 또 우리가 궁금해 해야죠. 그게 이제 채소가 많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음식은 나 좋으라고 먹는 게 아니라 내 세포들이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두 가지의 화가 납니다. 똑같습니다. 월급을 늦게 줄 때 화가 나죠. 오, 네. 그리고 월급을 안 줄 때 화가 나죠. 오, 잘 보세요. 네, 그러면 이 네. 세포 입장에서는 왜 이 음식하고 산소가 이렇게 빨리 안 오지? 막혀 있으니까. 예, 그러면 세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아, 일 안 해. 그리고 한 놈은 아주 무서운 놈이 있습니다. 일 안 하기는커녕 돌아버리죠. 이게 돌연변입니다. 이게 암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암이 되기 전에는 항상 기능 저하라는 시간을 오래 가지고 있습니다. 암이 세포들 되기 입장에서는. 전에 기능 저하라는 그렇죠. 시기를 거친다. 그래서 염증이 자주 발생되네, 아프네 하다가 안 발견되죠. 물론 그걸 자각하는 능력은 다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못 느끼실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단계를 거쳐야 되거든요. 줄 돈 주고 받을 돈 받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세포한테는 야, 다음 달에 줄게. 길이 막혀서 그래. 그리고 다음엔 좋은 거 줄게. 다른 사람이 싫어해서 그래. 이게 계속 누적되다 보면 돌연변이가 생기면서 그것들이 암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 계속해서 때리면 아프고 딱딱해지고 부을 수 있겠죠. 이건 밖에서 보이는데 안에 있는 장기를 계속 때리는 방법은 못 때리죠. 유일하게 혈관에 염증 일으키는 물질이 계속 같은 곳에 염증 물질을 내놓으면 걔가 흉터 생겼다 사라졌다 하면서 딱딱해집니다. 그걸 섬유화라 그러고 자궁에 생기면 자궁근종, 유방에 생기면 유방섬유종 다 섬유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양성혹일 수 있는데 악성은 거기서 성질이 바뀐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포한테 줄 거 주고 제때 주고 하는 거 저는 이걸 꼭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세포한테 임금 체불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네. 일당. 네, 정말 너무 비유가 비유하시는 게 너무 귀에 쏙쏙 들어와요. 네. 이게 저희들이 그런 경우 많이 합니다. 이런 걸 이제 유추해서 설명하신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제 유추라고 하는 거는 그 분야에 대해서 오랫동안 경험을 쌓으시고 또 다양한 대상에게 설명을 해보셔야만 이게 가능한. 저희가 많이 건데. 배우고 있습니다. 환자 보면서. 네. 그래서 이런 한 분이 이렇게 완성돼 가고 또 성장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인지심리학자가 보기만 해도 참 즐거운 그런 언어를 하셔서 너무 좋습니다. 이제 이제 조금 더 이제 좀 약간 무거울 수도 있지만 이제 준엄한 얘기들을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좀 조사를 해봤거든요.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네. 최근 10년간 5, 60대에서 당뇨병과 고혈압 환자 증가율이 각각 69%, 네. 30% 증가율이 69%, 33% 엄청난 거죠. 네네. 또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유질 환자 비율이 50대에서 70대로 갈수록 연령에 비례해서 상승을 하고 그만큼 성인병을 갖고 계신 분들이 주위에 많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사실은 이건 경제 지표로 바꾸면 폭발적 증가로 봐야 되거든요. 네네. 자, 근데 가장 대표적인 성인병이 이제 당뇨, 고혈압, 그다음에 고지혈증 이 세 가지 질환별로 세 가지 질환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제가 오늘 너무 많이 지금 질문을 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아닙니다. 이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이 세 질환에 꼭 지켜야 되는 식습관 제일 원칙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당뇨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당뇨, 고지혈, 고혈압, 비만 이 전체를 한마디로 얘기했을 때는 당뇨 전 단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고혈압이 있으면 곧 당뇨가 오고요. 고혈압이 있으면 고지혈증도 곧 오고요. 그러니까 결국 당뇨에서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당뇨 안 오게 막고 있으면 혈압도 좀 나중에 올 거고 고지혈증도 나중에 올 거기 때문에 당뇨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은 이유가 우리나라에 지금 당뇨 전 단계와 당뇨 환자 다 포함해서 2천만 명이 넘거든요. 5천만인데. 예. 그럼 어린애들 아직 당뇨 아니면. 그럼 성인 거의 대부분이. 그렇죠. 두세 명 중에 한 명은 두세 명도 아니죠. 그렇죠. 절반 이상. 너 아니면 나예요. 그렇네요. 예. 너가 꼈니? 이럴 때 있으면 둘 중에 하나인 것처럼 당뇨가 사실 그렇습니다. 네.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다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50세까지 옛날 수명이 5, 60세였을 때는 술을 마셔도 담배를 펴도 인슐린 다 쓸 때쯤 돼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끼고 말고가 없어요. 근데 한 번 50년 더 사신다면서요, 이제. 더 사실 거면 아낄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당뇨, 고지혈, 고혈압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당뇨에 준한 운동과 식사를 해야 된다.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운동 중에도 저 운동 꼭 이거 가르쳐 드리는데 세상에 안 걷는 사람이 없지만 환자는 너무 많아요. 그 이유가 걷는 요령이 잘못됐습니다. 예, 저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네. 하루에 40분 걸으면 5,000보를 걷거든요. 5,000보. 지금 연구 결과에 5,000보가 가장 근거가 있습니다. 10,000보는 좀 비즈니스적인 부분이 있었다고 일본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최소한 5,000보는 매일 걸어야 되는데 방법이 두 가지로 걸어야 됩니다. 하나는 엄청 빠르게. 아, 진짜 빠르게? 네. 네네. 아니, 일할 때 안 걷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안 건강합니까? 그러니까 이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엄청 빠르게 걸어서 저 병원하고 집 옛날에 1시간 걸었거든요. 지금도 걷고 있는데 저보다 빨리 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자랑이 아니라 아무도 그걸 인지하고 있지 않고 걷고 있다라는 뜻이고 하나 더 있습니다. 엄청 빠르게 걷다가 천천히 걸을 거면 보폭을 엄청 넓게 해서 걸어라. 예, 그 이유는 빠르고 네, 빨랐다가 느릴 때는 보폭을 넓혀야 되는데 우리는 천천히 보폭 좁게 걷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게 병이 됐을 때 이 사람을 뭐라 그러냐 하면 파킨슨이나 파킨슨성 치매나 할 때 종종 걸음을 걷게 총총총 걷죠. 예, 그 이유는 걸을 수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 더 잘 아시겠지만 뇌하고 이 근육은 다 상관이 연결되어 있는데 천천히 걷는 이유는 이 다리 한쪽이 나갈 때까지 지탱하는 다리가 기다려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코어 근육이 없는 사람은 보폭을 넓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폭을 넓히라는 얘기는 넓힐 수 있느냐가 엄청 중요한 얘기고 못 넓히겠다면 훈련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빨리 걷거나 보폭을 넓혀서 걷거나 했을 때 그리고 빨리 걸었을 때 일정한 그 심박동 수에만 우리 체지방이 딱 탑니다. 정확하게. 넘어버려도 안 타고 낮아도 안 탑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학이 수학이라고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네네. 네. 그래서 억울한 사람만 있죠. 59점만 있는 거예요. 60점부터가 통과인데. 예, 그 제로에서 59점. 우리 양리학의 특징은 약의 효과가 있냐 없냐지 아깝게 있냐 아깝게 없냐가 없습니다. 그래서 0에서 59점은 0, 60에서 100이 1입니다. 그래서 60점으로 모든 인생을 사는 사람은 제 대충 사는데 엄청 잘 사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요령입니다. 네네네. 모든 걸 100점을 맞을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든 하려면 정확하게 그 경지까지는 가고 그다음에 자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시간씩 등산한다고 좋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매일.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매일 할 수 있는 거를 택하는 일을 지금 올해 시작할 때부터 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가능해지고 걷는 거 40분을 저는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예전에 왜 저희 심리학 분야에 이제 인지심리학도 좀 그런 성향이 강하지만 왜 생물심리학 네네. 이거 하시는 교수님 한 분이 그냥 퇴임하실 때 되게 유명한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 심리학자들 사이에서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네네네. 인생은 트레스홀드야. 맞아요. 역치. 그걸 넘으면 다 똑같고 네네. 못 넘으면 다 못 넘는 거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같은 맥락의 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아니 저희가 네. 주사나 약을 먹을 때 이런 거 있습니다. 링거를 맞는데 2-3달에 한 번씩 맞아요. 그럼 이분이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맞을 때뿐이더라. 이 말을 정확하게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몰라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맞느냐. 일주일 간격이라는 걸 예를 드는 건데요. 사람마다 조금 다르지만 이 주사를 맞으면 3-4일 때 피크가 됐다가 일주일 지날 때 떨어지는데 떨어지기 직전에 맞으면 상승 효과가 돼서 아까 그 스레숄드라는 그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아니면 제로에서 항상 시작합니다. 그래서 늘 공부가 새롭죠. 아무리 해도 쌓여가지 않죠. 그 이유는 가끔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는 거. 그래서 그걸 100일 동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주 동안 하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왜 100일 전에 밤새지 3년 전에 시험 밤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 100일이란 효율이 생겼냐면 우리 몸의 체세포가 25일에서 30일마다 바뀌고 이게 한 3주기 정도 지났을 때 새로운 세포로 교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든 환자나 모든 사람들한테 이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3개월의 기회가 있다. 지금부터는 3개월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하시면 기회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제로. 네, 요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 왜 이런 가벼운 피부 질환도 꼭 그래서 그 처방하실 때 네. 눈에 안 보인다고 저기 뭐냐 바른 거 그만두지 말고 계속 네. 해라. 네, 네. 그것도 마찬가지네요. 네. 그렇죠? 그걸 넘겨야 돼. 네, 맞습니다. 보니까. 그게 넘길 때까지를 올려야 된다고 선생님들 얘기하시는데 오늘 좋으면 또 안 바르시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저는 이제 인생의 삶의 자세를 좀 바꿔야 되는 그런 대목이도 되는데 오늘 정말 많이 배웁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제 병원 가면 3개월 뒤에 다시 보자고 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에 있습니다. 네, 그래야 달라진 걸 볼 수 있으니까. 그 하나도 안 달라졌네는 그대로 사셨기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가 뭐 여성분들 뭐 종양이 예를 들어 보였다 난소에 그러면 3개월 뒤에 다시 보십시오 하잖아요. 초음파 볼 때.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노력하는 3개월을 얘기한 거지 3개월 뒤에 보십시다 이건 아니에요. 달라진 3개월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그렇네요. 네. 야, 저는 이 말도 예전에 기억나요. 그 예전에는 왜 토실토실한 아이들이 별로 없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좀 약간 좀 살이 있는 친구들 보고 네네. 어른들이 그거 살이 아니라 키라고. 네네네. 네, 애들 살은 다 키로 가는 거야. 네네. 근데 사실 이제는 언젠가부터는 우리가 이제 소아비만이라는 표현도 이제 친숙하게 들리고 네네. 사실은 약간 다른 집 아이인데도 약간 걱정스럽게 제가 지켜봐야 되는 그런 만큼의 이제 어린이들인데 네, 비만인 경우도 많거든요. 맞습니다. 네네. 이게 확실히 안 좋을 텐데 네. 이거를 또 좀 잘 관리하거나 예방하려면 어떤 식습관을 또 좀 길러줘야 될까요? 네. 이 얘기에는 일단 여성 입장에서 먼저 말씀드리면 네. 이 초경 연령이 옛날보다 훨씬 빨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초경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몸에 지방이 많아져서 네가 임신할 준비가 됐구나를 우리가 판단하는 순간 생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임신의 기준은 지방량이에요. 너 지방이 충분하면 그리고 지방에서 호르몬이 나오니까 또 지방 그 콜레스테롤에서 만들어지죠. 그래서 굉장히 살이 빨리 찌고 많이 먹는 친구들은 그걸 성조숙중이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8세가 기준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생리를 빨리 해버리면 이 친구는 임신이라는 걸 의무가 가지는 여성이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높이로 자라지 않고 옆으로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키 성장을 멈추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뭐 많이 먹어야 어릴 때 뭐 키가 클 수 있어라는 얘기는 이제 옛날에 궁핍하실 때 그때 얘기고 지금은 눈 뜨면 뭐 마트를 좀 그냥 두면 되는데 그 마트 걸 꼭 자기한테 옮겨 놓으려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보관을 하시려고. 보관은 마트가 하면 되는데 편의점이나.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게 지방에 이분 우리 주인님이 지방이 많아지네. 그러면 여성이니까 임신할 준비가 되셨네. 초경을 하자. 그렇게 해서 생리되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들한테는 그 문제가 굉장히 크게 하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남성들은 마찬가지인데 왜 우유 많이 먹으면 키 큰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렇다고 막 10잔씩 먹으면 안 되고 그 맥시멈이 두 잔이에요. 그 이상 먹으면 우유가 또 칼로리 굉장히 많고 또 그 성장 호르몬 유사 인자하는 성장 인자라는 게 있기 때문에 또 위험할 수가 있고 다만 잘 먹어서 근육 덩어리를 키워놓는 거는 평생 갑니다. 근육은 20, 30대까지 키워놓은 걸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키워놓은 걸 가지고 한 번 운동선수가 쉽게는 안 무너지죠. 그 근육은 키워놓은 걸 가지고 쓰기 때문에 너무 안 먹는 친구는 또 움직이지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살이라면 저는 인정을 하되 진짜 살만 찌는 거에 대해서는 평생 비만이 될 수 있고 당뇨 전 단계라니까요. 비만 자체가. 그건 위험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질문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네. 아니 지금 제작진이 거의 지금 여기서 거의 이제 병원을 하나 차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가끔 와야 되겠습니다. 진료하러. 네. 근데 이건 저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가끔씩은 문득문득 하실 수밖에 없는 그 궁금증이실 것 같은데 한 분이
자영업을 하시는데 네. 퇴근 늦어지고 저녁 식사도 당연히 늦어지고 네. 그러면 이게 굶고 그냥 자고 내일 아침에 먹어야 될지 네. 저녁 늦게라도 뭘 먹고 자야 될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이거 근데 사실 저도 뭐 늘 똑같이 규칙적으로 살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늦게 들어와서 뭘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굉장히 고민될 때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생체 리듬, 바이오 리듬 입장에서 더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12시간 공복 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아까 뭘 먹어야 될지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뭘 먹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뭘 먹느냐가. 그래서 만약에 드신다고 그러면 그래도 채소에 가까운 거, 그러고 소화는 잘 될 수 있는 거를 사실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미가 좋고 옥수수가 좋고 막 다 좋다 그러는데 그 대충 씹어서 넘기면 다 남아 있습니다. 조금씩 알갱이가. 그게 붙어 있는 게 위석이라 그래서 내시경 때 아니 이 덩어리는 뭐지? 그걸 콜라로 녹인다니까요. 콜라를 부어가지고 녹인다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드러운 거를 아주 가볍게 먹는 거는 괜찮지만 이왕이면 늦게 오시더라도 저는 그냥 채소 주스 정도 삶은 거 그렇게 딱 먹고서 다음 날을 기약하는 게 다음 날을 기약. 예, 저는 내일도 있으니까를 항상 그 음식에다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밖에 없다가 많더라고요. 우리 드시는 분은 다른 일은 다 내일 할 거면서 네, 그러니까 그건 조금 바꾸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네. 나 양심의 가책을 이렇게 막 최근 몇 년 동안 양심의 가책을 이렇게 1시간 내내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받아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요새 또 건강 생각하신다고 하면서 또 그렇다고 모든 반찬을 다 음식을 할 수는 없으니까 약간 간편식. 주문하고 네네 뭐 밀키트나 아니면 레토르트 식품 같은 거 드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네네. 요게 조금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은 뭐 우리가 약간 과대하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건가요? 차이는 있죠. 차이가 있는데 네.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이 첨가물과 소금이나 이런 쪽 이 첨가물들이 얼마나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을 먹느냐인데 저는 바깥에서 시킨 음식을 만약에 먹는다 그러면 전 진짜 소량만 먹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음식은 밥이랑 국 하나 하고 채소 반찬에 고기나 달걀 정도 하는 거를 저는 지금까지 매일 먹고 있거든요. 그때 먹으면 사실 변도 현미 먹을 때보다 백미 먹을 때 더 잘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너무 거친 음식들은 안 맞을 때가 있고 그리고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으면은 장에서 이게 다 따로 놀아요. 이게 뭉쳐지는 변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켜는 드시되 시킨 음식은 절대 과식하지 말자. 맛으로 먹자. 예, 그리고 밥이라도 내가 한 밥을 먹자. 왜냐하면 밥은 우리 잡곡을 골고루 해서 드실 수도 있고 흥미에다가 여러 가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바깥 음식은 조미료를 내가 믿을 수 없다. 그거가 제일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지 않게 하는 곳을 찾는다면 또 예외가 되겠죠. 그거는 또 예외적인 거라 여러분들이 좀 잘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홍홍님 다른 분들도 지금 굉장히 격하게 공감해 주고 계신데 네. 서 박사님께서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계신데 왜 혼나는 느낌이 들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환자분들이 그런 말 많이 하십니다. 부드러운데 꼭 해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정말 그런 면에서는 정말 저에게 정말 빛과 소금 같은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셔서 정말 좋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정말 하나만. 네. 이게 사실은 생각해보니까 이게 다 제 질문이에요. 다 제 질문인데 건강하게 새끼 네.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까 12시간도 네.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저는 2끼만 먹으면 약간 기분이 약간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러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3번은 먹어야 돼요. 네네. 네, 심리학에도 있죠. 행복은 크기보다 빈도가 중요하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저는 3끼를 먹고 싶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확실히 3끼를 먹으면 예전보다는 소화력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네. 이제 살이 좀 찌는 것 같은데 네. 이 건강하게 3끼 먹으려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까도 거의 힌트를 다 주셨지만, 네네. 네. 근데 조금만 이제 더 정리를 해주시면 생각이 어떨까요? 중요한데 우리 환자분이 오시면 저는 지금 입원할 환자인데
외출을 나왔다고 생각해라. 저는 항상 그 얘기를 드려요. 그러면 들어가면 뭘 먹을 것이냐. 유동식에 소화 잘 되는 거에 적당하게 운동하고 병원에서 주는 밥만 먹죠. 그러니까 때를 정확하게 지켜서 3때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3times 그 3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터벌을 4시간이나 6시간을 두고 먹는 3번은 중요한데 왜 3번을 다 엄청 먹으려고 하는지 이제 그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횟수가 굉장히 중요한 거는 맞아요. 저도 그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복 시간을 너무 길게 가지는 게 위가 긴장을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침에는 가벼운 주스 한 잔, 그다음에 점심 저녁에 혹시 뭐 미팅이 있거나 뭐 근데 제가 밖을 안 나가면 병원에서 비빔밥 먹습니다. 3분의 1 공기. 그러니까 저는 밥은 적게 먹어도 반찬을 충분히 먹으면서 행복한데 죽어도 밥을 먹어야 되는 분들은 또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그 내용물 구성을 좀 바꾼 상태로 3번은 꼭 드시라는 말은 꼭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그게 야식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뭐 책 한 권 분량을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목 아프시겠습니다. 목 마르시겠어요. 아, 네네, 뭐 괜찮습니다. 예, 오늘 정말 귀한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한테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앞으로 정말 남은 지금 반환점을 돌았는지 안 돌았는지도 모르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정말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오늘 짧게 또 소감 한 말씀만 더 부탁드릴게요. 아, 네. 이렇게 좀 제가 평소에도 존경하는 김경일 교수님 이 프로에 이렇게 같이 혼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어리지만 이렇게 그게 제일 가슴 아파요. 요즘 제가 방송 가보면 네. 저보다 어린 분이 저보다 나이 있는 사람이 진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이 아파서도 방송을 못 하시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니까 오래 하는 거지 똑똑해서 오래 하는 게 아니다. 일단은 우선은 여기 걸어 나올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건 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옛날에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 알아요. 그래서 저는 아는 것이 짐이다. 하는 것이 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는 것이 짐이다. 하는 것이 힘이다. 네. 그러니까 나 그거 알아. 나 그 사람 알아. 다 그러는데 저도 BTS는 만난 적이 없는데 BTS를 알고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실천할 수 있고 내가 걸어갈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실천이 있는 거는 내 거지만 나 할 수 있었는데 돈 있으면 살 수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후회하면서 가능성만 얘기하는 삶보다는 확실히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체크하시면 훨씬 건강해지실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하는 것이 힘이네요. 하는 거. 네. 알고 있으면서 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은. 너무 많습니다. 네. 현대인의 삶에 마치 한 사람의 의학자를 넘어서 이제는 또 철학자처럼 말씀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오늘 서 박사님의 말씀과 거의 맥을 같이 하는 또 마지막 멘트를 또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가 습관에 대한 명언을 남긴 것이 있어요. 이게 심리학 논문에도 자주 등장을 하더라고요. 자,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을 중단하면 습관을 잃는다. 네. 좋은 습관을 버리기는 쉽지만 다시 길들이기는 어려운 법이다. 정말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을 그대로 함축한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이거 크게 인쇄해서 한번 적어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걸어놔야 되겠습니다. 액자로. 그리고 그 옆에 박사님 사진 딱 붙여놓고 인자하시지만 준엄한 눈빛을 항상 만만치 않다. 자,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될까요? 네. 그럼요. 옛날에는 우리가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can do it 뭐 이런 거 많이 했는데 저는 그런 거 이제 안 믿습니다. did it 아니면 doing it. 그러니까 하고 있다와 했다만 내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 꼭 그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할 수 있다와 했다만 남기는 그런 2024년이 원년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 그리고 소중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1월 21일에는 그대 어떻게 나이 들 것인가를 주제로 지금까지 나왔던 우리 지혜의 밤 명장면들을 또 한번 특집으로 꾸며서 보여드릴 거고요. 또 그 다음 주인 1월 28일에는 이제 품격 있게 나이 드는 법을 주제로 김윤나 소장님이라고 말마음연구소 정말 말의 품격에 대한 얘기 정말 아름다운 얘기 많이 해주신 분이시죠. 그리고 스페셜 MC 우리 서경석님 함께 하십니다. 1월 21일 명장면 특집 그리고 이제 1월 28일 토크쇼 다 많이 또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김경일의 지혜의 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